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20년 이상 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식 관련, 재테크 관련 책을 4권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주식에 관심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팁을 전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에 책 제목이 네. 성장주의 투자인데요.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전통적으로 대형주, 소형주라고 구분할 수도 있고, 주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성장주와 가치주로 구분하는 내용들이 좀 책에도 많이 쓰여 있고, 여러 책에.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야, 너 가치주 투자하니? 성장주 투자하니? 또는 최근 금리 인상 시즌마다 성장주가 좋아, 가치주가 좋아,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부터 주식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이었고,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투자자한테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초에 강연회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주 소수만 이렇게 모아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는데요. 매달 하는 강연의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번 달에는 이런 성장주, 이런 성장 섹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매달 하면서 제가 이번 책 전까지 책을 몇 권을 썼었는데, 성장주를 강조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제목조차도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검색을 했더니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 제목이 없더라고요.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성장주에 투자라는 제목으로 매달 강연회도 하는 사람이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님 전 책들도 읽어보고 이번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배당 많이 주는 안전한 것만 투자하다가 점점 성장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탑10, 또 미국도 탑10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돼서 이번 책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혹시 이번 책에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지. 네. 제가 여태까지 쓴 책들의 대부분은 한 3부 8장 정도로 각 8장에서 24장 정도 이렇게 책을 구성을 해요. 왜냐면 제가 8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부도 8장, 2부도 8장, 3부도 8장 이렇게 책을 구성하는데요. 이번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에서는 성장주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하나는 동기부여를 좀 여러분들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은 흑수저로 그래도 주식을 20년 동안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성공을 해왔는지, 주식은 왜 해야 되는지, 성장주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성장주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이런 성장주에 관련된 내용을 1부에 썼고요. 2부에서는 보다 좀 더 실전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성적이니 외향적이니, 또는 너는 감성적이니 이성적이니, 너는 산을 좋아하니 바다를 좋아하니, 이런 질문에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탑다운이니 버텀업이니 했을 때 저는 탑다운 분석론자예요. 그리고 너는 주식을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보니 차트를 보니 하면, 저는 예전에 쓴 책 제목이 3박자 투자법이 있을 정도로 재무제표, 차트 정보를 다 보는 3박자 투자법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럼 너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아니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걸 좋아하냐 했을 때, 저는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분산 효과를 누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색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본질, 그리고 제가 실전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2부에는 좀 실전적인 감각과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들을 녹여서 썼고요. 3부는 가장 실전적인 게,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어떤 업종이 성장 업종인데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3부에서는 제가
2022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8가지 성장 산업, 그리고 각 성장 산업의 세 종목씩 24종목에 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그 서술해 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이번 책이 되게 좋았던 거는 그 1부에서 네. 그 세무사님의 그 개인 스토리가 네. 그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그 이제 주식 투자로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서문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꿈꾸는 성실한 이세무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를 꿈꿨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는 성공 투자를 꿈꾸었고 슈퍼개미가 된 이후로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장을 꿈꾸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벌렁벌렁 했거든요. 부자가 된 이후에도 네. 이렇게 또 상장을 목표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으시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뭐 가왕이라고 하는 뭐 조용필 선생님도 뭐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고, 또는 뭐 정말 연기 대가인 조여정 선생님도 아카데미에서 상을 탈 정도로 아직까지도 연기에 불살르고 있는 거고, 또는 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90대입니다. 90대. 90대의 할아버지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책에도 써있던데 뭐 스테이크 써있던데 싼 스테이크 그거 먹으면서 주식 투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과정을 부자라면 더욱더 계속 진행하지 중단시키는 부자는 저는 사실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꾸는 파이어족은 정말 요즘에 나온 이야기지,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제 세대 또는 지금 성공하신 각 분야의 분들을 보면 나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나 이제 중단할 거야 라고 자신의 삶을 중단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 또는 뭐 재테크의 각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또는 뭐 CFP 아니면 세무사 이런 자격증에 도전하고 성취하고 필드 경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꿈꿨던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원스톱으로 재테크도 도움도 주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회사 법인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를 20년을 해왔고 재법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다음 또 종착지인 꿈은 기업 상장이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흘러온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재테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거는 각자 다 다릅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책을 쓰면 당연히 지금 당장 땅을 사라,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뭐 이런 책을 쓰겠죠. 또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처럼 뭐 성장주에 투자하라, 뭐 삼박자로 분석하라 이렇게 책을 쓰겠죠. 또는 뭐 금융상품을 잘 분석하셨던 분들은 뭐 몇 개의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부류의 책들 중에 부의 추월차선은 딱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이미지상으로 그냥 회사 다니지 말고 회사를 창업해서 상장시켜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큰 부자들을 본다면 어찌 보면 워렌 버핏이 진짜 주식 투자자야? 전업 투자자야?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왜? 아니 벅셔 해소웨이라는 기업의 오너 CEO잖아요. 오너잖아요. 오너 대표. 그럼 당연히 대주주인 거죠. 상장 기업의 대주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뭐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최고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삼성그룹의 오너가 가장 부자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의 추월차선은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이 모두 다 기업을 만들어서 모두 다 상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그것 또한 큰 방법의 하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20년 주식 투자하면서 남의 주식만 매매했었는데 내가 만든 회사를 남이 매매하게 하는 상장을 좀 목표로 열심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세무사님,
일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진짜 엄청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 부동산도 또 그 정규과정 들어가셔서 네네네. 학위도 받으시고 네네. 세무사 시험도 그 돌잔치 그 네. 에피소드도 있고 네네네. 그 부자가 되려면 진짜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 정도 노력을 안 하면 이 부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확률적인 이야기죠.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력보다 운이 훨씬 크게 좌우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이죠. 로또 복권이 맞아서 뭐 50억을 복권금으로 수령했다. 우리나라는 50억이지 외국은 정말 50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500억 부자는 정말 큰 부자잖아요. 근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얘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만 부자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확률적으로 이제 비중이 있겠죠. 네. 극단적으로 어떤 부자는 정말 운 하나로 부자가 됐고, 어떤 부자는 정말 운 하나도 없었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누가 더 많을 것이냐에서 노력한 부자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노력을 한 사람도 100% 노력만 했다기보다 운도 좀 따랐겠죠. 예를 들어 뭐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이 70%였을 수도 있고 운이 30%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운도 가미가 돼야 되지만 노력은 좀 기본이 돼야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가진 부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10억 부자? 그러면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적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안 살아도 10억 부자 정도는, 또는 조금 운이 좋으면 30억, 50억 부자는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제 나이 때 뭐 40, 50대, 50대 분들 중에 정말 치열하게 안 살았어도 뭐 급여 생활자 하시면서 계속 급여가 올라가고 그거를 잘 모아서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집을 5억에 20년 전에 샀는데 그 집이 지금 20억이 돼 있으면 뭐 얼추 이렇게 해서 30억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의 부자를 이야기하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 부자냐, 100억 부자냐.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금액이 목표가 클수록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네. 꼭 세무사님 그 상장 꼭 하셔가지고 꼭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이제 그 투자로 네. 좀 파트 질문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성장주를 보통 얘기할 때 가치주랑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좋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본질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투자 성과의 이야기 또는 본질의 이야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본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면 성장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론의 여지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주식학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주식학 박사는 없습니다. 네. 경영학 박사 또는 뭐 재무관리 박사, 경제학 박사는 있어도 주식학 박사는 없어요. 그래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재무상태표에는 자본 계정하고 자산 계정하고 부채 계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건 학문이에요. 왜? 회계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미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배우고 거시에서는 GDP하고 물가를 배우고 금리를 배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의 학문이에요. 근데 주식학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떤 개념인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개념들을 취합해보고 저희 생각까지 가미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면 성장주는 오늘의 기업 가치가 작년의 기업 가치보다 성장을 했고 또 오늘의 기업 가치보다 내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예상되는 주식, 그 기업이 성장주겠죠. 매년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치주는 뭔데? 우리가 보통 가치주는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고평가 가치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치주가 아니에요. 근데 가치주라는 거의 의미에는 저평가 가치주냐 고평가 가치주냐 숨어 있는데 다들 저평가 가치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평가 가치주는 뭐냐면 명확합니다. 오늘의 기업 가치가 1,000억짜리인데
500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늘의 적정 가치에 의한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평가 가치주예요. 그럼 우리는 매년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성장주에 투자할 것인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가치보다,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하라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정의에 의한다면 무조건 성장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지금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격은 오늘 주가 찍어보면 알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야? 75,000원이야. LG화학이 얼마야? 5만 원이야? 다 찍으면 나와요. 그런데 가치는 어디 나와요? 리포트 보면 나오나요?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어딘지 오늘 모든 증권사가 다 다른데, 모든 증권사의 삼성전자 적정 가치가 다르고 LG화학 적정 가치가 달라요. 그럼 적정 가치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적정 가치는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적정 시가총액이 400조여야 되는지 500조여야 되는지 600조여야 되는지 다들 분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가치를 구했다고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이 적정 가치와 지금 거래되는 가격과 이 두 개가 얼마나 벌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에 의한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1,000원에 거래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정말 공부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사면 돼요. 왜? 공부하면 뭐예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고 셌을 텐데 10,000원짜리를 어떻게 1,000원에 거래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벌써 10,000원까지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리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진다 해도 저는 깨케야 30% 정도라고 보는 거죠. 반토막 이상 2배 이상이 벌어지면 그거는 적정 가치 계산이 잘못된 거죠. 가격이라는 건 이 세상에 똑똑한 모두들이 주문을 내서 결정된 오늘의 가격인데 그 가격과 적정 가치가 2배, 3배가 벌어져 있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주문된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던지 그 가치를 평가한 사람이 잘못되어 있던지. 근데 그 가치 누가 평가했어요? 직접 평가하신 거잖아요. 잘못 평가하신 거죠. 가치가, 여러분이 평가한 가치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 크게 벌어져 있으면 잘못 평가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만약에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낮게 거래되는 거를 사서 적정 가치 올라갈 때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벌 수 있겠어요? 뭐 30% 정도 벌 수 있겠죠. 여기서 텐베고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텐베고가 나오면 그거는 적정 가치가 계산이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장주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을 했어요. 또 내년에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성장주는 매수를 하면 언제 팔면 돼요? 성장이 멈췄을 때 팔면 되죠. 근데 성장이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는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는 사면 돼요. 근데 성장이 안 멈추면 거기서 텐베고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텐베고가 뭐예요? 테슬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죠. 테슬라가 가치주였나요? 아니었죠. 가치주였으면 말이 안 되죠. 20배, 30배, 100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치주는. 성장주에서 피터 린치가 말하는 텐베고 종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굴려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야, 성장하고 있는데 저평가 가치주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매트릭스까지 계산을 하면 네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 가치주면 성장 가치주라고 표현하면 되죠. 또는 성장을 하는데 고평가 주면은 성장 거품주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또는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면 역성장 가치주라고 하면 돼요. 또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역성장 거품주가 되겠죠. 자,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자, 역성장 거품주는 사지 말아야 돼. 기업이 성장도 못하는데 네.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근데 내년에는 성장이 더 안 좋으니까 기업 가치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바보죠.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역성장인데 고평가로 평가되는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팔면 돼요. 네. 그죠? 역성장 고평가주는 팔면 돼요. 그 다음 성장 가치주. 네. 내년에도 성장하고 그 후에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대. 이거는 사돈의 8천원대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사면 돼요. 레버리지 최고 이렇게 해서 사면 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 중간에 두 개가 남잖아요. 성장 고평가주와 역성장 가치주. 이 둘 중에 무엇을 살 것이냐. 네. 저는 이 둘 중에 성장 고평가주를 산다는 얘기죠. 야, 왜? 그렇구나. 오늘은 고평가래요. 근데 내년에는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그럼 내년에는 성장 가치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뭐라고요? 바이 앤 홀드라면서요. 좋은 주식 갖고 네. 죽을 때까지 갖고 가라면서요. 야, 너무 놀리시네. 다시는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네. 사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네.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라면서요. 그러면 성장 고평가주를 사면 예. 성장을 할 건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고평가를 받았더라도 내년에는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면 되죠. 반대로 역성장 가치주를 사면 내년에는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일시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쳐요. 싸게 샀어요. 네. 근데 이 종목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갭이 우리는 싸게 샀으니까 가치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기가 없는 종목일 확률이 높아요. 왜? 역성장이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네. 그냥 삐대고 있어요. 옆으로만 가요. 그런데 기업 가치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역성장 고평가주로 바뀌죠. 그게 보통 야. 가치주에 물렸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경우예요. 저거 나 5년 전에 샀었어요. 왜 샀어요? 접어주고 진짜 우량한 종목이라고 진짜 가치주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왜 물렸어요? 근데 매년 떨어지더라고요. 서로 몇 년 전에 샀을 때는 저평가라고 평가받았을진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에요. 왜? 매년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그 이상으로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지 뭐 저평가 상태가 5년 연속 지속되면 그건 저평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가치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인 상태에서 심지어 역성장 가치주에 투자했다가 성장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치평가도 틀렸는데 성장까지 못해버리면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말 꽉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면 가치평가 잘못했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기업 주가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라고만 말해도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그럼 성장주는 단점이 없니? 있어요. 가치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어찌 보면 이건 주관적이다 못해 점쟁이의 영역이죠. 내년에도 성장할지 내후년에도 성장할지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성장주의 데이터는 사실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연구가 사실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성장할 회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망할지. 근데 삼성전자 우리 다 믿고 있죠. 믿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네. 기업의 성장을. 삼성전자가 반도체 처음 시작했을 때 기업 가치가 400조, 500조였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그 기업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성장주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기업의 가치 증가 또는 그 가치 증가에 따르는 가격 증가 그러면 성장주 찾는 거 너무 쉽죠. 10년 동안 재무제표상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주가도 오른 기업 그게 성장주겠죠.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성장주는 실패할 확률 없냐? 아까 있다니까요. 미래의 영역은 점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걸 샀어. 그러면 기업 투자, 주식 투자의 본질상 바이 앤 홀드 하면 되는데 언제 세를 할 것이냐? 성장이 멈췄을 때 하면 되죠.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른다거나 또는 재무제표상 이익이 또는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거나 그럼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매도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명쾌하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과거 10년의 그 역사를 트래킹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알아야지 성장주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게요. 스포츠 스타 예를 들면 돼요.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라이징 스타가 있고, 근데 뭐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이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들이 있죠. 어디에서 뛰냐 보면 다 알잖아요. EPL이나 아니면 뭐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가장 지금 핫하고 아직 정점을 안 찍었다면 그 리그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의 리그를 뛰거나 심지어는 뭐 중국이나 미국 리그를 뛴다면 이제 좀 정점을 찍은 스타가 되겠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위치가 어딘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주식은 결국 예상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건 예측을 하면 돼요. 얘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랬으니까 성장주야.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매수를 했어. 그게 맞으면 텐베고가 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 가장 좋은 점은 맞으면 텐베고가 나요. 틀리면 팔면 돼요. 그게 바로 대응의 영역. 성장이 멈췄네? 팔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낮아졌다, 하락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오르니까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이제 언제 매도할 거냐의 문제에서 저는 뭐 3박자 분석을 하니까 종목 하나하나 볼 때는 3박자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옹달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만약에 매출도 별로 증가하지 않고 이익도 별로 증가하지 않다면 성장이 멈췄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의심. 그게 첫 번째. 근데 저는 3박자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차트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를 무시하시는 분들은 차트의 그 가격 매일 지나간 과거의 가격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 과거의 재무제표는 뭐가 중요해? 어차피 그럼 미래만 중요하면 미래의 재무제표 모르는 건 똑같은데 미래의 재무제표를 모르나 미래의 가격을 모르나 똑같아요. 과거의 재무제표와 과거의 주가는 사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왜? 가치와 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절대적인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평가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 기반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면서요. 그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재무제표가 매년 성장하면 주가도 매년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재무제표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차트를 봐야죠. 차트를 보면 고점을 찍고 올해의 작년 2021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거의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빠졌구나. 또 의심을 해야죠. 얘는 매출액도 안 늘어나는데 가격도 빠졌어? 성장이 멈췄나? 두 가지. 마지막은 재료 분석, 그래서 그 산업의 분석, 그리고 그 개별 종목의 분석. 그럼 카카오가 포함된 산업은 성장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핫한 성장 산업이에요. 플랫폼 산업. 그리고 그 플랫폼 산업은 왜 핫하냐면 AI를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구글이 괜히 구글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구글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랑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산업 영역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장 핫한 성장 산업이면 맞아요. 그럼 그 성장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은 계속 더 호재가 많냐?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또는 로봇 또는 구글카가 있는 것처럼 뭐 카카오카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재료보다
악재가 막 나오는 거죠. 카카오라는 모회사의 자회사격인 종목들,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게임, 이렇게 자꾸 상장시키고, 심지어는 상장시킨 그 종목들의 스탁옵션을 자꾸 팔고 있고, 이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주가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지금 몇 달째거든요. 그러면 그 재료가, 이건 성장주로서 이런 재료는 아닌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성장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맞지만 그 개별 종목 자체가 성장주가 이래서 되겠어? 라고 판단하시거나 또는 차트를 보시면서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건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어야죠. 대부분의 가치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이 저평가 가치주인데 평상시에는 막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6개월 만에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얼마나 싸 보여요. 얘가 가치주 영역을 막 들어서는 거죠. 또는 너무 많이 싸졌으니까 이제는 오르겠지. 근데 이제 성장주의 논리로 보자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성장이 멈춘 게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싸졌다고 산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싸졌다고 산다면 제 논리인 적정 가치보다 싸졌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싸진 이유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싸진 이유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아직도 매출액이 죽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죽지 않았는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기업의 그런 악재, 자꾸 내부에서 팔고, 카카오 문제 있다고 하고, 근데 막상 그 기업은 아직도 성장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일시적인 악재에 의한 가격 하락이니까 성장은 멈추지 않았어 라는 판단으로 사는 거는 동의하는데 고점 대비 너무 싸졌어. 고점 대비 싸진 종목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연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2,000 종목 중에 거래소 코스닥은 2,000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사는 이유가 나 많이 떨어져서 살 거야?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많아요. 그래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카카오를 사는 이유는 떨어져서 사는 접근은 절대 안 돼요. 성장이 안 멈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는 거죠. 책에서 그 세 번째 파트에서 2022년 주목할 탑 8, 8 성장 산업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이게 진짜 너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탑 1은 저는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작년 연초에 내가 작년 연초에도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대형 유튜버나 또는 어떤 방송 이런 데 이제 많이 가면은 질문을 받잖아요.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뭡니까?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저는 그때 어디 나가던 1순위는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상반기까지는 삼성 SDI, LG와 류의 종목들이 상반기엔 좀 오르다가 하반기부터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LL포 올랐고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악재가 나와서 굉장히 급락을 했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지금 연초에 올해 가장 주목할 업종 하나만 말해봐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이에요. 그 이유는 2차전지와 자율주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사실 테슬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2차전지 K배터리 또는 그 K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3사 말고도 2차전지 소부장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생겨난 것처럼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들, 애플, 구글, 심지어는 인텔의 모비라이는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메타버스가 여름, 가을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작년에 거의 10배 아니면 5배 이렇게 오른 애들이 다 그쪽에서 덱스터,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에서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계기가 몇 개 있어요. 연초부터 메타버스라는 그 기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책을 쓴 저자지만 책을 많이 보죠. 다른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을. 근데 작년에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 책들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작년 한 기억에 5, 6월 정도인데 5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어요. 미국에서죠,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상장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들의 그 주간 순매수 상위에 테슬라를 제치고 로블록스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얼마나 기대감이 컸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굉장히 터졌던 게 페이스북이 메타로 기업을 바꾼 거죠.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뀐 거예요. 자율주행. 바뀐 거예요, 진짜로. 아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름이 그것도 무슨 코딱지만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회사 이름을 바뀌었어요. 장난처럼. 뭐 초등학생 장난도 아니고 메타버스의 시대니까 우리는 메타로 할 거야, 이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초등학생 장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메타의 경영진들이 바보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타로 바꿨대.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글카, 애플카, 아마존카, 인텔카 이 회사들이 바보입니까? 갑자기 차를 왜 만들어요? 아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가솔린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테슬라가 가솔린 차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현대한테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도 아직도 독일이나 일본 차보다 시가총액이 낮은데 테슬라가 가솔린 차 만들어서 뭐 어쩔 건데. 미국의 포드나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지. 근데 왜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겼으면 왜 성장했을까요? 가솔린 차가 아닌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꿈과 계획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애플, 인텔, 구글 걔네가 차를 왜 만들어요? 애플이 폰 만드는 회사가 차를 왜 만들고 인텔이 왜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 차를 왜 만들어요? 가솔린 차가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이 주행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차기 때문에 새로운 차, 새로운 제품. 시작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 먼저 선점하냐의 얘기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먼저 선점한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은 벤츠가 가장 먼저 선점할 거야, 현대가 가장 먼저 선점할 거야라는 게 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애플이 세계 1위거든요. 세계 시총 1위가 애플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애플이 뭐 만들어요? 아이폰 만들지 뭐 차 만드나? 근데 아이폰이 한 대에 얼마야? 키케가 뭐 150만 원 하나요? 네. 차가 한 대에 15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 1억, 2억이에요. 그 큰 시장에서 대체되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솔린 대신 전기차가 대체됐듯이 수동 주행에 자율주행이 대체될 거란 말이죠. 그 큰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게 실현되니? 100% 실현됩니다. 실현 안 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실현 안 될 거를 그 모든 기업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실현 무조건 되죠. 그럼 언제 될 거니 문제죠. 그건 저도 모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측을 할 뿐이에요. 성장은 100% 되는데 언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쇠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성장 산업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자율주행이.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성장은 확실해요. 근데 거기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인텔이 모비라이라는 자회사를 상장시켜요. 그리고 애플카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은 아직은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반자율이죠. 근데 반자율 시장이라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더욱더 다른 나라 주식 투자자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K 배터리 3사가 있죠. 삼성 SDI 또 이제 곧 내일 상장될 말만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 SK 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차에 꼭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3사와 거기에 납품을 하는 굉장히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괜히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작년 뭐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뭐 애플카랑 뭐가 우리 거 만들어줄 거니 이런 재료 막 부인 공식까지 낼 정도로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뭐 껍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3사 거기에 그럼 자율주행이 기술은 결국은 전장 산업이 원조격이겠죠. 전장 산업이 발전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장 산업은 뭐겠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그룹이 기업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AI 기업들이 필요하죠. 미국의 구글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탑10은 아니지만 탑 20 안이라고 치면 탑 20 안에 삼성전자, LG전자 전장 부품 사업, 카카오, 네이버, AI, K 배터리 세 종목,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다 있네요. 자율주행과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또는 우리나라의 시총 높은 그룹들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있고 아까 삼성 그룹이죠. 삼성전자 있고 삼성 SDI 있잖아요. 그 다음 그룹이 SK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있죠. 그 다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총 큰 그룹들 또는 개별 종목으로도 거의 탑 20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미래의 미래의 모빌리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자율주행을 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의 기반을 2020년, 21년 이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으로 또 한 번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앞설 수 있는 회사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일단 모델 자체가 우리가 모니터라 그러나요? 이거 자체가 엄청 크고 테슬라를 타신 오너분들은 이게 자동차야, 전자제품이야 이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 자율주행차가 전기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완성차, 전기차, 전장사업 모두 다 하는 굴지 기업들이 있으니까 미국만큼 빠르진 않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독일 차만큼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판매 대수가 높진 않더라도 현대차가 지금 또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큼의 자율주행의 성과가 빨리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돈 냄새에 잘 맞고 성장 산업을 잘 캐치하는 그룹들이 자율주행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네. 최원사님 혹시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언급 가능하실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메타버스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작년에 한번 시세를 크게 냈으니까 네. 저는 로봇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로봇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는 이쪽과 비슷해요. 로봇도 자율주행과 비슷해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 좀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보던 세대인데 거기 나왔던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우주항공도 간단히 그냥 우주항공을 관심 깊게 본다라고만 말씀드릴 건데 우주항공도 같은 설명의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미국의
한국인들은 사실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고 큰 세대들이 지금 40, 50대거든요. 스타워즈 제일 먼저 나왔던 스타워즈가 1977년이더라고요. 예.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코 찔찔 흘리는 7살, 8살 때 스타워즈를 보면서 큰 거죠. 지금은 50대. 일론 머스크가 딱 올해 한국 나이로 51, 2 됐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경영자들, 오너들, CEO들이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면서 큰 거죠.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초기에 제 꿈은 지금 기업을 상장시키고 싶어 2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 부자가 된 그들, 아마존의 오너, 테슬라의 오너, 이들의 꿈이 우주로 가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지금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간항공 시대가 열렸고 실제 앞다퉈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거의 유럽의 대항해 시대랑 흡사하다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최초의 스페인, 포르투갈, 나아가서 영국, 네덜란드까지 처음에는 인도의 향신료 같은 것 때문에 바다로 진출했던 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국주의가 시작을 거기서 된 거고 근데 또 경제적으로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는 우주로 가는 것도 그들의 꿈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한마디로 꿈인 거거든요. 꿈이 현실로 되는 거. 거기서 10배를 넘어서는 100배짜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로봇의 꿈도 만만치가 않죠. 어렸을 때 로봇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컸는데 경찰이야 로봇이. 근데 그건 정말 영화에만 있는 얘기였잖아요. 요 강남역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커피 전문점에 원래는 요즘 웬만한 그 프랜차이즈 이런 햄버거 집이나 커피 전문점에 캐셔가 없는 데도 있긴 하죠. 카드로 쭉 해서 틱틱틱틱 하면 그럼 그렇게 주문을 할 수 있죠. 키오스크 같은 거. 근데 심지어 커피 전문점에 주문을 그렇게 하고 커피를 로봇팔이 하더라고요. 로봇팔에 커피를 한 스푼, 2스푼 넣어서 커피컵을 탁탁 주문 받아가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을. 그럼 그 테이크아웃 점포에는 사람이 한 명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미 시작된 거죠. 이미 시작됐죠. 그러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니? 높죠. 왜? 로봇이 필요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에 사실은 산업용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다 쓰임이 있고 산업용 로봇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3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미리 삼성에서는 예상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우리나라 시총 3위짜리를 만들어서 상장시킨 거죠. K배터리는 어떻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아까 자율주행은 사실은 삼성에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아직 들어본 적 없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대기업들이 선포를 한 공통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LG 같은 경우에 구광목 이 젊은 피의 회장인 분이 LG전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회장이 되고 나서 LG전자에 뭘 없앴죠? 모바일 사업을 없앴어요. 야, 폰도 못 만드는데 만들어? 이런 개념이죠. 못 만드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대신 뭐라고 청사진을 말했냐면 우리는 전장부품 사업과 로봇 사업에 치중할 거야라고 말을 했죠. 그 전장부품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산업을 로봇 산업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얼마나 LG전자가 로봇과 가깝겠어요. 전자제품, 우리 로봇 청소기 다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로봇 청소기 어떻게 보면 전신이죠.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LG전자, 심지어는 로보티즈나 뭐 이런 자회사를 또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 인수를 한 거죠, 지분 인수를. 그래서 LG전자는 또는 LG그룹은 이미 로봇에 나는 관심이 있어라고 애정 표현을 했고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이 현대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맞아요. 인수를 해버렸네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발 로봇 뭐 이런 거 치면 다 나와요. 그게 원래 미국의 기업이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근데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그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죠. 왜 했겠어요? 그 뭐 땅 따먹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지분 인수를 수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이유는 로봇 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올해 1월달 CES 관련 기사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현대차, LG전자가 미국에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그룹들이 우린 로봇에 관심이 있어 라고 이미 말했고 마지막으로 말한 그룹이 있죠. 올해 들어서 연초에 삼성전자가 말을 했죠.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앞으로 로봇에 관심 가질 거야.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이 모두 다 우리 로봇에 관심 있어. 그러면 관심 있으면 당연히 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모두 다 하니까 가까워졌어라고 말을 한다면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의 그룹주들이 우리나라의 그룹사들이 우리 로봇 할 거야 라고 이미 말하고 있고 실제 뭐 외국의 기업을 M&A 하거나 국내의 기업을 M&A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성장 산업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위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우리나라 제일 잘 맞는 그룹들이 네. 그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0년대 중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총 3위가 됐듯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런데 그런 또 성장을 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 책에 지금 이제 2개를 언급해 주셨는데 6개가 더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꼭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1번, 2번으로 짚어주셨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오늘 보니까 한 2,700 여기서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요즘 좀 시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의 시황은 중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일단 중기는 명확합니다. 중기는 당연히 하락 추세예요. 왜냐면 작년 7월 고점을 찍었거든요. 작년 7월이고 올해 1월이니까 6개월 이상 고점을 회복하긴커녕 계속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8월의 저점, 9월의 저점, 10월의 저점이 매달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그리고 오늘까지도 최저점을 그 이후로 7월 이후에 최저점을 오늘까지 찍었으니까 당연히 7개월 동안 빠지고 있는 중기 하락 추세죠. 네. 장기로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해서 작년 7월의 고점, 뭐 거래소로 치면 3,300 라인, 코스닥으로 치면 뭐 1,100 라인을 돌파한다면 상승장은 연속인 거죠. 그래서 장기로 가면 조금 애매합니다. 중기로는 완전히 훼손이 됐고 또 하나는 장기로는 아직은 미국은 살아있으니까 최근에 급락을 올해 1월 달에 급락을 했을 뿐이지 사실 미국은 살아있었거든요. 올해 1월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장기는 애매하다.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중기는 무조건 하락 추세죠. 6개월 동안 빠졌는데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단기는 하락 추세가 아니고요. 단기 폭락입니다. 이 폭락은 어느 정도의 폭락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거래소가 지금 한 9% 빠졌고요. 코스닥이 한 15%가 빠졌어요. 나스닥이 한 13%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10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하락이에요. 미국의 나스닥의 1월 달에 월간 13%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 10월 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월간 하락률을 보면. 그러면은 12년에 한 번 있는 하락률이니까 이거는 그냥 하락이 아니고 폭락인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단기로는 폭락이고 중기로는 하락 추세고 장기로는 좀 애매하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시점을 반등 주고 작년 7월에 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면은 상승 속에서의 중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상승 속의 중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야 전고점 당장 회복 못해? 그러면 대세 하락인 거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시장이 왜 나왔는지가 이제 분석이 중요해요. 저는 3박자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의 입장이고 그러면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의 입장에서 나아가서 그럼 재무제표 관점 또는 재료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재무제표라는 건 한 나라로 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죠. 물가, 금리, GDP. 그러면 그런 가치 분석 관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 시즌이라는 거. 그럼 금리 인상은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 지식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또는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와 주가 두 가지 변수만 있다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변수가 없다면이죠. 근데 만약에 그럼 금리를 올리는데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변수 뭔데? 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기업 실적이 나왔을 때죠. 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기업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고 왜 기업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생산을 하는 만큼 소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경제력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산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시즌이다. 그게 올해다. 금리 올리면 무조건 주가 떨어지나요? 아닌데요. 왜? 아니 미국에서 여러분들 미국 차트를 보면 지금 10년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08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로금리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로금리 하다가 금리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하고 지금 금리 올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2017, 18에 금리 올렸을 때는 주가가 한 달에 이렇게 15% 빠졌나? 찾아보세요. 안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럼 지금 1월 달에는 금리만 올리는 거로는 이렇게 빠진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3박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가격 측면에서는 차트 분석 측면에서는 12년에 한 번 오는 하락폭이야. 그럼 재료 측면에서는 뭐가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1월 달에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악재인 거죠. 그럼 그쪽 분석을 한다면 제가 뭐 이런 정치 외교 평론가, 뭐 군사 평론가가 아니니까 아주 얕은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 기억 속에 또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의 전쟁 가능성 또는 전쟁이 실제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 또는 미국의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냐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어느 전쟁 위기 또는 실제 전쟁 발발에도 오래 간 적은 없다라는 건 확실해요. 오래 간 적은 없다. 그리고 시작되기 전이 훨씬 공포스럽다. 막상 시작되면 시작되기 전에는 시작이 기다리고 있죠. 시작하면 끝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갔던 전쟁들이 있어요. 뭐 미국이 오세마 빈라덴 잡으러 막 다녔을 때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분쟁들은 꽤 오래 갔지만 웬만한 국지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제3 뭐 세계대전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한 이야기는 뭐 우크라이나 지하에 뭐 가스관이 지나가고 에너지 패권이다 이런 거는 각자 그 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과의 연관성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뭐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하는 순간이 악재의 소멸이라고 봐요. 왜냐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순간 악재의 소멸이라고 보고 안 한다면 어쨌든 평화협정이나 뭐 어떤 회담을 하겠죠.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시간 문제는 아니에요. 왜? 금리는 뭐 올해 4번을 할 거야, 몇 번을 할 거야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1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은 악재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왜냐면 이게 이 경제라는 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는데 수요 측면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좀 줄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GDP도 낮아지고 경제 성장이 낮아져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GDP를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측면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굉장한 경제 부흥이 있었던 거고 인터넷 혁명 시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경제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끝났냐 아니냐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전기차였다면 뭐 얼추 시작은 이미 했으니까 뭐 10명 중 한두 명 전기차 타니까 뭐 2025년에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별 성장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거 아니야. 이제 얼추 좀 있으면 끝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전기차는 시작이라고 저처럼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우주 이런 대혁명의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면 금리 인상을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성장성이 금리 인상을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길지만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단기 악재로서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짧은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폭락장의 대처 방안. 폭락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 진짜 죽겠다라는 이 머리 아픔과 두통과 그리고 심장의 떨림 이 두 가지의 신체적 변화들 또는 우리 스스로가 변한 거지 주식 시장은 어차피 변동성이라는 건 커졌다 작았다가 하는 거고 주가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1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월간 하락이 나왔다는 정도. 근데 우리 전략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에서의 전략은 명확해요. 살 거냐? 팔 거냐? 현상 유지할 거냐? 그럼 지금 상태에서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가 있다라고 구분을 명확히 하시면 돼요.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 현금이 있는 분. 그 현금이 하나도 없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팔 건지, 어떻게든지 갖고 있을 건지. 근데 저는 파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간 하락률이 10년에 한 번 있을 하락률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미 팔고 현금부를 좀 해놓으시던지 현금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팔았는데 이제 와서 1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월간 하락률 나왔는데 이제 와서 팔겠다라는 건 정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서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15% 빠졌는데 5% 더 빠져서 20% 빠진다 하더라도 15%를 참았는데 5%를 못 참을 수는 없죠. 근데 20%, 30%, 40% 빠지면 어떡하냐. 그런 적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달에 30%.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2018년도 뭐 한 달에 뭐 18%이 정도 움직이고 그것도 역시 10년에 한번 빠졌던 시기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못 파셨다면 와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는 정말 늦었다. 그 다음 현금이 있는 분들은 이제 팔 걸 고민하진 않겠죠. 당연히 살 걸 고민하겠죠. 살 거냐 안 살 거냐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고수다. 왜? 아니 코스닥이 15% 빠지는 동안 아직도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참았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잘 참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좀 실탄을 써도 된다. 역시 똑같은 논리로 월간 하락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든 끝나던 또는 금리 인상도 뭐 FOMC에서 뭐 한다 안 한다 어쨌든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래서 금리 인상과 러시아 문제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1월 달에 큰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이 생각보다 너무 컸다. 그래서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늦었다.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수 이제 실탄 써도 된다. 근데 그 실탄을 한 번에 다 쓰나요? 분할 매수가 좋겠죠. 모든 거의 기본은 분할이에요.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우리가 종목 하나 선정했을 때의 위험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한 종목을 사는 그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위험 해지를 위해서는 분할 매매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분할 매매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만약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현금을 쓴다고 하시면 네.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그 성장주 네. 위주로 보고 네. 바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역시 그러면 또 이제 야 그럼 성장주야 가치주야라는 논란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기에 그런 글들 되게 많아요. 원래 금리 인상 때는 가치주야. 실제로 차트도 은행주의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일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웬만한 산업들이 다 빠졌어요. 1월 달에 지금 거래소 10%, 코스닥 15% 빠졌으니까 안 빠지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정상이 아닌 업종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은행주거든요. 은행주 또는 보험주. 그러면 그거 사실 건가요? 근데 저는 은행주와 보험주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게 이게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의 본질. 주식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 사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10배의 종목 또는 100% 종목 또는 바이앤홀드. 바이앤홀드가 주식의 기본이라면서요. 그럼 은행주 바이앤홀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투자는 이런 위기에도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저 너무 비싸서 못 샀네? 이런 애들 조정받고 있네? 근데 그 조정을 찾아봤더니 개별 악재가 아니고 시장 전체의 악재였어. 지금 시장 전체가 빠졌으니까 20% 조정받았어. 그게 얼마나 들어가기 좋은 기회예요. 비싸서 못 사셨다면서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여기서 더 막 40%, 50% 한 달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 닷컴 버블 때 네. 그때 그 즈음에 이제 세무사님께서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네. 하신 걸로 네. 책에서 봤는데 네. 그때는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아요? 네. 일단은 닷컴 버블 때는 2000년도 밀레니엄 하락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고요. 그래서 98년 IMF 때 거래소 최저점이 한 270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초, 1999년 말 2000년 초까지 1000포인트를 찍었죠. 그럼 지수가 3배가 올랐죠. 2000년 초 1000포인트의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거래소 지수가 한 달에 뭐 20%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반토막 나는 시기도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언제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IMF. 근데 IMF 직후에 3배가 올랐는데 밀레니엄 파동,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2018년 코로나 때.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말고는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15% 또는 1년에 반토막 50% 하락은 10년에 한 번, 10년에 2번 나오는 위기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가 그런 정도의 위기냐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고요.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파생 상품에 의해서 특히 부동산 파생 상품에 의해서 나왔던 거고 뭐 영화로는 빅숏 같은 게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IMF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아시아 국가들이 화폐 가치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환율이 막 1,700원, 1,800원 올라가서 금모으기 운동하고 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경제에 관련된 화폐 가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파생 상품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했던 시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은 10년에 한 번 빠지는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늘상 있는 경제 정책이에요. 미국, 우리나라, 세계 각국이 경기를 조절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늘상 있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예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데 지수가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 지수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반토막 났다 올라갔다 반토막 나서 제자리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반토막 나는 재료는 결코 아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만약에 나토 연합군이 서방 세계들이 연합을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또 뭐 이렇게 이런 소설에 의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제 외적인 재료가 주식시장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조차도 한두 달이 끝났잖아요. 코로나는 2년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외적인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미쳤던 건 2020년 2, 3월 딱 한 달, 두 달이었단 말이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지수가 반토막 나는 급락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반토막이 아니면 조정은 한 30%선? 근데 이미 막 요번 한 달에 막 거래소 10%, 코스닥 15%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낙폭이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반등 주면 전고 좀 뚫을 것이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거는 중기는 하락 추세니까 장기도 중기 힘과 비슷하게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기 급락을 한 이후엔 단기 반등을 하고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방향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할 문제고 지금은 단기 급락이 크니까 단기 반등이 올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 성장주 그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고 말하는 그런 거 위주로 담아가면 괜찮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셔가지고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막 계좌를 보면은 그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삼성전자 좀 위주로 담아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막 극심하게 빠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수가 거의 10%, 15% 빠졌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평소에 좀 어떤 투자 습관이 좀 잘못됐고 아니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볼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포트폴리오 운영을 못 하신 거죠. 무슨 뜻이냐면 보통의 투자자분들이 좀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 또는 착각이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좋아?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여기서 해도 되는 사람인가? 각자의 투자 성향이 있거든요. 투자 성향이 정말 위험한 거 싫어해. 나는 1억으로 2억은 못 만들어도 돼. 근데 1억에 9천만 원 되면 죽을 거야. 그거 하면 안 되죠. 죽을 거니까. 1억에 9천 분명히 되거든요. 그잖아요. 1억 투자했다 9천도 되고 1억 천도 되고 하는데 난 1억으로 2억은 안 돼도 되는데 9천만 안 되면 주식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사야 돼? 또는 지금 시장의 조화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 다음은 내 투자 성향은 해도 돼. 위험도 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게 그 다음 중요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종목 선정도 못하고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사실은 준비가 별로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약간의 돈을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폰을 꺼두셔도 좋은 것처럼 초보자분들은 좀 돈을 빼두셔도 좋습니다. 좋다는 건 빼란 얘기예요. 영화에서 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했는데 그럼 난 꺼두기 싫은데 하고 안 끄면 욕먹잖아요. 주식에서는 초보자가 돈을 안 빼면 욕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죠. 왜?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한 3년차 넘어가면서 저랑 술을 마시면 꼭 그럽니다. 너무 후회했대요. 왜요? 3년 전에 주식 처음 할 때는 돈이 많았는데 실력은 없었고요. 지금은 실력은 그때보다 낮았는데 돈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까먹었기 때문이죠. 3년 동안 계좌는 녹았고 주식 실력은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실력이 조금일 때는 돈도 조금만 하고 주식 실력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 실력이 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지수가 이 정도 빠졌는데 너무나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을 갖고 있어. 그 종목 한 종목만 갖고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셔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의 각 업종의 탑픽 종목들로 네.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시면 한 종목이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리스크는 이겨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15% 빠졌으면 평균값으로 내 계좌도 15%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난 10%만 빠졌어? 아, 점점 고수가 돼가고 있는 거죠. 나는 30%가 빠졌어? 아직 좀 더 위험 관리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좀 더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해도 견딜 수 있으면 네. 그러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견디냐 못 견디냐는 사실은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이제 20년 이상 했으니까 20년 이상 했는데 뭐 주가 빠졌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아마 벌써 정신병원 갔겠죠. 그래서 빠져도 어떻게 이겨내야지라는 좀 연구를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지 스트레스를 막 크게 받지는 않아요. 물론 받지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받는 만큼 크진 않아요.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냐면 나 정말 주식하기 싫다. 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정말 주식하기 싫다. 근데 이제 바로는 못 끝내. 왜? 본전 찾아야 되니까. 나 본전 찾으면 끝낼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 다음 단계는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계좌를 방치하나요. 열어보기 싫으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점점 까먹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방치를 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락장, 폭락장 다음에 올라가는 반등장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주식 투자 좀 길게 보자. 길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공감을 하시면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롱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은행 이자보다 많아야 돼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안 준다면 주식시장은 지금 없어졌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고 외국 서양은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 1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재무관리의 기본이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안전해요? 주식이 안전해요? 은행이 안전하죠? 그래서 은행은 1년에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주식은 위험하죠? 그래서 평균값으로는 은행보다 무조건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값이죠. 주식의 수익률은 평균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은행금리는 이자는 평균값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니까. 매년 1%를 주고 누구에게나 1%를 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 1%를 이자로 주고 누구에게나 1%를 주고 근데 주식은 은행금리가 1%면 주식은 무조건 3, 4%가 돼야 돼요. 제 경험상 은행금리 곱하기 3배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곱하기 3, 3%, 5% 줘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주냐? 아니요. 작년에 좀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연초에 좀 벌었다가 연말에 까먹었을 거예요. 그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3월까지 막 20% 30% 빠졌다가 그때부터 2배 3배 줬죠. 은행금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줬어요. 2020년도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많이 돈을 줬다고요. 근데 올해 1월 달에는 야, 은행은 그래도 원금 보존을 하는데요. 맞아요. 은행은 원금 보존을 하는데 올해 주식시장 1월 달은 10%씩 다 뺏어갔다고요. 평균값으로. 그러면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땐 어떤 달은 은행보다 많이 주고 훨씬 많이 주고 어떤 달은 은행보다 훨씬 조금 오히려 뺏어가고 그거를 평균값으로 해보니까 1년, 2년, 3년으로 하니까 은행금리 곱하기 300, 500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요번에 뺏어갔네? 다음에도 많이 주겠네? 그럼 편하잖아요, 마음.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은행금리는 잘나나 못났나 공부 하나 안 하나. 은행금리 더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더 받는 거는 공부해서 더 받는 건 다른 금융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지 은행금리 그냥 다 똑같이 줘요. 1%, 지금 1%도 안 줘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평균값으로 주는데
누구한테는 예를 들어 이번 달 마이너스 10%가 평균값이라고 치면 누구한테는 마이너스 10%를 뺏어갔고 누구한테는 마이너스 20%를 뺏어갔고 누구한테는 플러스 5%를 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안 줄지는 상상할 필요도 없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고 실전을 많이 겪었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한테 수익률을 더 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계좌 내팽개쳐 있는 사람한테 더 뺏어오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더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요번 달은 뺏어가는 달이네. 다음 달에는 좀 많이 주는 달이면 좋겠다. 평균값. 두 번째는 내가 시장 평균보다 못해? 그럼 나는 평균값보다 못하면 좀 분발해야겠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좀 더 마음 편한 신법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20년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투자라는 이 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시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주식 투자의 본질, 정말 그 성장주의 개념이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제거를 한다네요. 분더더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정확한 분석을 하셨어요. 제 마음을. 무슨 뜻이냐면 저도 막 1월 달에 급락하는 거 보면서 타이밍 잘못 잡았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게 뭐 지갑이 두툼해야지 책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좀 좋으면 뭐 책도 사실 텐데 좀 주식이 안 좋은 상황에 나와서 잘못 출간 시점을 잡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도 했죠. 또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는 투자하지 말라는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을 굳이 이 시기에 썼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럼 내가 이 책을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여름에 냈다. 쪽집게였을 거예요. 왜? 2020년 여름부터 그해 가을, 겨울까지 네이버, 카카오, 삼성 했을 때 성장주 다 날라갔고 가치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은행주, 건설주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완전 쪽집게잖아. 그 당시 냈다면. 그런데 제가 요즘 주가 좀 떨어지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떨어질 때 공부가 되지 올라갈 때 공부가 안 된다. 만약에 제 책이 2020년 하반기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제 책에서 뭐 대단한 거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작은 팁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이 났을 테니까 공부하실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과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막 공부를 해야 될 때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뺏어가는 시기니까 나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하라는데 무슨 책을 읽지? 제 책을 읽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이상하다. 어떤 전문가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를 사라고 하는데 왜 이 슈퍼게임 이세무사 전문가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사라고 하지? 주식의 본질은 뭐지?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를 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를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면 벌써 100조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는 가치주,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 요거에만 맞춰서 했던 우리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와 주가만으로만 비교하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갑자기 러시아가 이러고 있고 갑작스러운 급락에 비싸기만 했던 성장주가 굉장히 싸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식의 본질이 뭔지 성장주와 가치주는 무엇이 더 좋은 투자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2년 전에 그 코로나 위기 이후로 그때 이제 주식 방송을 제가 이렇게 주식책을 좀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생각해 보면은 다들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그 구독을 좀 해지한다는 분들도 좀 나오고요. 너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좌도 안 본다는 분들 나오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시기가 올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닥치니까 그런 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역행할 것이냐.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딱 적절하게 책을 내주신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혹시 뭐 끝으로 네.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옹달 책방에 우리 옹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뵀지만 너무 이렇게 진행을 좀 따뜻하게 잘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걸 이제 뭐 신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옹달님의 채널에서 적어도 좀 요즘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이 부드러운 옹달님의 목소리에서 얻어가시고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막 따뜻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좀 팩트를 정확히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또 20년 동안의 주식 경험이 있으니까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또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하는 방법, 또 성장주를 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쪽에 좋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책 제목만 성장주에 투자하라가 아니고 제가 매달 하는 강연의 제목 자체가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장주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성장주 투자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공부 한번 좀 더 해보시고 하락장 잘 이겨내시고 우리 옹달님도 앞으로 좀 더 좋은 게스트 나오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팁 계속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책도 읽으시고 네. 또 슈퍼게임의 이세무사 유튜브 채널 네. 예,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멘탈 흔들릴 때마다 성장주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또 그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에 투자하라를 쓰신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